여러분 안녕하세요. 발키! 아유! 이만구의 책에서 뿜어져오는 방대한 지식. 오늘은 교양집사 시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우크라이나 역사를 한눈에 훑어봤고요. 오늘은 러시아의 역사, 약 13세기부터 1917년 볼셰비크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죠.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해서 벌어지는 전쟁 때문에 국제적으로 이제 굉장히 그쪽에 대한 큰 관심과 우려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걸 떠나서도 사실은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의외로 영국의 역사, 프랑스의 역사, 미국의 역사에 비해서 러시아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생각이 상대적으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얼마나 된 나라야? 1000년 된 나라야, 2000년 된 나라야, 1000년 이런 되지 것부터 시작해서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있죠. 네. 또 이 소련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 역사는 비교적 잘 알잖아요. 그 이전에 뭐 로마노프 왕조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정확하게 그 이전의 러시아들의 역사들이 또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이런 걸 잘 몰라요, 의외로. 이 기회를 통해서 러시아의 어떤 방대한 역사를 뭐 짧은 시간에 다 저희가 담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개략적으로라도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게 이렇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전체 그 역사를 7단계로 나누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전에 일단 아주 크게 한번 그림을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왕조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한다면 네. 러시아 역사의 초기 역사는 사실은 세 나라가 공유하고 있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지금의 그렇죠. 우크라이나, 그렇죠. 벨라루스, 러시아. 그렇게 셋이요. 동슬라브 지역의 최초의 국가가 이제 루스국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역사를 다룰 때 초반에 집중적으로 굉장히 많이 다뤘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따져서 이제 이 왕조를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 말하자면 류리크 왕조가 한 700년 정도로 간 거고요. 루스국부터 시작해서. 네, 로마노프 왕조가. 네, 로마노프 왕조가 그를 이어서 한 300년 정도로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소련이 나오게 되고 지금 러시아 연방이 있는 거거든요. 왕조로 보면 이렇게 한 4단계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국가로 보게 되면 또 약간 좀 차이가 있게 될 텐데 루스국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루스국이 한 공국이었던 모스크바 대공국이 커나가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반 4세가 등장하게 되면서 루스자르국이라고 명명하는 어떤 국가가 성포를.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 루스자르국 이후에 이제 등장하는 국가가 바로 우리가 보통 제정 러시아라고 말하는 러시아 제국이죠. 네. 엠파이어. 그리고 나서 이제 소련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지금 러시아 연방까지 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왕조로 보거나 국가로 봐도 대략 한 3단계, 4단계 혹은 5단계 이런 정도로 러시아 역사를 나눌 수 있어요. 크게. 근데 그게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왕조와 국가가 반드시 이렇게 또 나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러시아의 역사 첫 번째 테마 시작하겠습니다. 모스크바 대공국의 성장. 네. 사실 모스크바가 그 기원을 알기 어려울 정도로 무명 도시에 가까웠죠. 그렇죠. 옛날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동슬라브족을 기준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키이우 혹은 네. 이제 러시아 기준에서 본다면 키예프라는 그런 공국에 비교하면 훨씬 더 이제 후미진 곳에 있었고 상대적으로 주목을 못 받았다가 나중에 오히려 러시아를 대표하는 그렇게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 러시아의 초기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모스크바 대공국은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지난 그 우크라이나 역사 때 다루었던 루스국의 공국 중에 하나인 거죠. 말하자면. 이제 키예프 그리고 키이우를 중심으로 해서 번성했던 루스국에서 이 루스국이 13세기가 되면 이제 몽골이 침입하게 되지 않습니까? 멸망을 하게 되잖아요. 키이우가 함락이 되잖아요. 근데 애초에 루스국 자체는 여러 개의 공국이 일종의 느슨한 연합체를 이루고 있었단 말이에요. 각각의 공국들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 공국들 중에 어떤 공국들은 몽골 제국이 직접 침략을 해서 멸망을 시키고 직접 지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킵차크 한국 같은 것을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직접 지배를 하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거나 혹은 이제 결정적으로 공물을 바치면서 적극적으로 밑에 엎드렸던 그런 공국들은 상대적으로 간접 지배를 하거나 이랬단 말이에요. 공존했군요. 일단 보통 이제 러시아 역사에서는 이제 타타르의 멍에라고 말을 하는 네, 혹은 몽골의 멍에라고도 하죠. 네. 몽골 타타르를 이제 합쳐서 보기도 하는데 이 타타르의 멍에라고 불리웠던 기간이 한 200년이 넘게 있게 되는데 대략 13세기부터 한 15세기까지. 근데 그 200여 년쯤 되는 그 압제의 시간 동안 모스크바 공국이 전체 러시아를 대표하는 지금의 그런 나라로 커가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지금 이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이 모스크바 대공국은 처음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스국 중에서 블라디미르 수지달 공국이라는 그 공국이 하나 있죠. 이 공국은 이제 북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제 루스국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쪽에 있는 그 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블라디미르 수지달 공국이었거든요. 근데 블라디미르 수지달 공국 중에서도 변방에 치우쳐져 있는 그런 작은 요새 도시, 요새 마을이 모스크바였단 말이에요, 원래. 그랬는데, 러시아 역사를 이제 배우다 보면, 심지어는 이제 영화 역사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에이젠슈테인이라는
또 러시아, 소련의 굉장히 유명한 영화 감독이지 네. 않습니까? 에이존슈테인의 대표작 중에 알렉산더 네프스키라는 영화가 있어요. 바로 그 영화에 나오는 알렉산더 네프스키가 러시아 역사에서는 국민 영웅이거든요. 알렉산더 네프스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스웨덴하고 맞서서 싸워서 이긴다거나 독일 기사단과 싸워서 이긴다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러시아에서는 커다란 일을 한 거죠, 역사에서는. 다만 이제 알렉산더 네프스키도 이 한국에는 납작 엎드렸어요. 그래서 거기 조공을 바치고 등등등의 일을 했는데 어찌됐건 알렉산더 네프스키의 아들이 블라디미르 수즈달 공국에서 떨어져 나가서 작은 공국을 만든 거예요. 그게 최초의 모스크바의 어떤 모스크바 공국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 그게 13세기 후반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13세기 한 중반쯤 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모스크바 공국이 생겼는데 상대적으로 후미진 곳이고 작다 보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그 킵차크 한국의 영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고 또한 교역의 어떤 중심지로 점점점 발달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모스크바 공국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킵차크 한국과 모스크바 공국의 초기 관계를 보게 되면 몽골 제국의 일부잖아요. 킵차크 한국이. 킵차크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이제 제대로 섬겼던 거예요. 모스크바 공국이. 로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영토도 조금씩 넓혀 나가고 이렇게 네. 하다 보니까 킵차크 한국에서 이 모스크바 공국을 굉장히 어여삐 여겨서 말하자면 대공국의 어떤 지위를 주게 된 거죠. 대공으로 만들게 되니까 모스크바 공국에서 더 큰 나라에 해당하는 모스크바 대공국으로 이제 칭해지게 되는 거예요. 대공국이란 말 자체가 공국이 공작이 다스리는, 공군가 다스리는 나라란 뜻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대공국이라는 것은 공작 중에서도 훨씬 더 권력이 큰 공작. 그러니까 대공이 되는 거죠. 대공이 다스리는 나라니까 모스크바 대공국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반 대제라고 말을 하게 되는 2반 3세까지 오게 됩니다. 2반 3세 오게 되면 2반 3세가 마침내 타타르의 멍해라고 말하는 몽골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결정적인 일을 하게 돼요. 킵차크 한국하고 싸워서 이기게 되거든요. 아, 쿨리코보 전투. 네, 그 전투 자체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2반 3세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몽골 제국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킵차크 한국은 그로부터 몇십 년이 지나면 아예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2반 3세쯤 되면 명실공히 동슬라브족을 대표하는 그런 강성한 국가로 어떤 단단한 그 기틀을 차리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러시아의 역사에서 민중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농노제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그 러시아 농노제 속에서 이제 농민들이 처해 있던 굉장히 비참한 현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러시아 농노제가 시작된 게 사실상 2반 3세부터라고 말할 수 있어요. 2반 3세가 이제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새로 이제 영토가 생기게 되면 장군들한테 땅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농노제가 제대로 탄생한 것으로 보통 역사가들이 보게 되는데요. 아, 예, 새로운 땅이 생기는데 도망치지 말라고. 농노라는 것 자체는 경작을 하면서 노예 상태이기 때문에 무슨 이주의 자유 같은 것도 없게 되고요. 심지어는 팔아넘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의 상태가 굉장히 극악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농노제가 제대로 배태되고 제대로 시작된 것 자체를 2반 3세로 본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은 2반 3세는 보통 2반 대제라고 말하는 이 군주는 사실은 러시아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군주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두 번째 테마입니다. 생방을 주방에서, 생방을 안방에서, 생방을 내 방에서, BTV 에어에서. 2반 뇌제와 루스 차르구. 네. 근데 차르의 어원이 카이사르라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할까? 유럽의 역사를 전체를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루게 되면 로마라는 대제국이 유럽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 수 있죠. 그 로마의 어떤 영광 같은 것들 유럽인들이 어떤 하나의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계승하려고 하는 데서 수많은 것들이 생겨나죠. 예를 들어서 신성 로마 제국 같은 거. 그 다음에 이 러시아 역사에서는 모스크바를 제3의 로마라는 표현을 쓰게 되거든요. 아, 종교의 중심으로. 제2의 로마는 이제 그 비잔틴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이죠. 근데 비잔틴 제국 자체가 멸망하게 되잖아요. 15세기에. 멸망한 이후에는 그 로마의 세 번째 로마라고 지칭할 수 있는 사실상 뭐라고 할까요? 이 정교회의 중심이 모스크바로 옮겨왔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러시아에서는. 그래서 이제 모스크바를 제3의 로마라고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로마의 역사가 이제 유럽 전체 역사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짜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짜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우리는 이제 보통 황제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지만 카이사르에서 왔어요. 카이사르라는 말 자체가 황제라는 말로 로마에서 쓰였잖아요. 그 이유는 로마에서 사실상 최초의 황제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 지위에 올랐던 실제 최초의 황제는 이제 옥타비아누스지만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유명한 인물 있잖아요. 네. 근데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성이 카이사르 아니에요? 아, 그 성을 따서. 그렇죠. 초기 황제들은 네로까지 다 그 성을 따갔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말 자체가 고유명사가 말하자면 어떤 보통명사화 해버린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로마의 그런 영광을 가져가고 싶으니까
그 말에서 어원이 유래가 된 짜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고요. 나중에 실제로 독일에서도 황제를 카이저라고 하잖아요. 아, 그것도. 네, 카이저란 말 자체도 카이사르에서 와요. 아, 독일어로? 네, 우리가 수염 이렇게 난 거를 카이저 수염이라고 하잖아요. 아, 예. 그런 부분에서 보면 로마 역사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또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건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루스자르국 그러니까 모스크바 대공국의 어떤 다음 단계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이 루스자르국이라는 말을 선포한 사람이 바로 이반 뇌제예요. 이반 뇌제는 굉장히 묘한 인물입니다. 역사에서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사극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다루게 되고 예를 들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조선시대 연산군 같은 어떤 어마어마한 폭정을 저지른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반 더 테러블. 그렇죠.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테러블이라고 할 때 그 테러블이라는 건 정말 뭐 끔찍하다라는 얘기보다는 듣기만 해도 너무 무섭다 이런 뜻이에요. 공포 정치로. 그러니까 이반 뇌제라고 할 때 뇌가 병력할 때 뇌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럴 정도로 이 사람이 어떤 공포 정치든 아니면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굉장히 큰 업적을 갖고 있으니까 또 이렇게 어떤 존경의 의미도 어느 정도는 담긴 그렇지만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이제 황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단순한 폭군은 아니에요. 이 이반 뇌제가 이제 1547년도에 등극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짜르라는 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죠. 이 말 자체는 사실은 그 이전에 이반 3세가 이 짜르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지만 짜르로서 등극한 것은 최초의 이반 뇌제가 되니까 사실상 최초의 짜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전에는 단순한 그냥 대공국, 공국이었지만 여기 이르러서는 이제 짜르국이다. 그러면서 이제 루스의 짜르국이다라는 말에서 루스 짜르국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이반 사세와 관련된 굉장히 이제 뭐라고 할까 끔찍하기도 하고 기묘하기도 한 그런 일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자기 아들을 때려서 죽여요. 쇠지팡이로. 이게 사실은 이런 얘기예요. 이반 사세가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권력적인 어떤 그런 그 왕실내 암투 과정 속에서 굉장히 끔찍한 힘든 그런 어린 시절을 겪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겪었던 어떤 불우한 어린 시절이 있고요, 일단.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뭐 나중에 이제 후대 학자에 따르면 사실은 매독에 걸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독의 어떤 증상 때문에 어떤 정신적인 문제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런 견해도 있고요. 많은 중세나 근대 이제 황제들이나 왕들이 그러기도 했지만 수은을 먹었단 말이에요. 수은을 따로 먹어요? 수은을 먹는 경우가 있죠. 예를 생선 통해서 먹는. 아니, 단순히 잘못 먹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연금술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수은의 어떤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장생불사하게 되는 어떤 힘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수은 중독으로 죽은 사람도 중국에도 많잖아요. 황제들 중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수은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매독이라든지 네, 어린 시절에 어떤 그 불우했던 어떤 환경적인 이유라든지 아니면 유전적인 이유도 있겠죠. 이런 이유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극도로 광포하고도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기질을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거기다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런 거죠. 어느 날 이제 그 황궁을 지나가다 보니까 근데 그 황태자의 부인, 황태자 비가 있는데 더운 여름이어서 옷을 좀 얇게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옷을 얇게 입고 있었다는 이유로 불경하고 제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경박한 행동을 했다고 그래서 때립니다. 그 당시에 임신을 하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심하게 때렸는지 유산이 되거든요. 네. 근데 아버지로부터 이런 일이 자주 있게 되니까 황태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나 하면 자기 부인이 맞은 데다가 심지어는 맞은 결과로 유산까지 하게 되니까 아버지를 찾아가서 분노를 터뜨리게 되는 거죠. 대들만하죠. 그렇죠. 그 정도면 당연히 대들 수 있고 대들만하고 항의를 해야 되죠. 자기도 더군다나 황태자인데. 네. 근데 아버지가 그 순간에 분노를 못 참고 옆에 있던 쇠지팡이를 들어서 아들을 패서 죽이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죽이고 나서 자기가 금방 후회를 해요.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단 말인가 이런 식으로. 그것 자체가 이제 유명한 그림으로 남아있기도 하는데요. 일리아 레핀이 그걸 그렸었죠. 네. 이런 식의 끔찍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사실은 이반 뇌제를 주변에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아무도 제어를 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할까요? 이제 확고한 어떤 중앙 집권적인 그런 그 정책들을 쓰게 되고 러시아의 어떤 그 전제 정치 어떤 기원 같은 것도 제대로 마련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날 이제 우리가 러시아를 생각하면 러시아가 세계 최고의 선진국은 아니잖아요. 잘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백 년간 러시아는 항상 강한 나라란 말이에요. 큰 나라고 대국이고 초강대국 뭐 이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러시아 생각하면 떠오르게 되는 굉장히 강한 러시아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의 초석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반 뇌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반 뇌제부터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소련이 국토를 팽창하게 되는데 말하자면 이반 뇌제로부터 시작해서 그로부터 한 150년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19세기 미국에서 일어난 일하고 비슷해요. 19세기 미국에서 그때 서부개척. 네, 루이지애나를 뭐 매입한다든지 등등등 해서 네. 19세기를 통해서 수십 년 동안에 이 동부에서 완전히 태평양 연안까지 국토를 대량으로 확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비슷한 일이 이반 뇌제부터 시작해서 한 150년 사이에 이르러서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면 러시아 하면은 너무 큰 나라,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지 않습니까? 시베리아. 네. 이 언제까지 이것을 다 차지하게 됐을까 하는데 사실은 여기 근처에 있었던 굉장히 작았던 나라가 이 정도의 땅까지 차지하게 되고 이반 뇌제에 이르러서 네. 그리고 이반 뇌제 때부터 이 시베리아를 개척하기 시작했어요. 동진했군요. 네, 코자크들을 보내서 네. 보통 이제 모피 때문에 사실은 이제 상업적인 목적으로 정복 사업을 펼친 건데 그 과정에서 점점 펼쳐져서 150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17세기 중반이 되면 이 오호츠크해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중국하고 알력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당신은 청나라였는데 러시아하고 알력이 생기고 이제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중국에서 조선에 파병을 요청하죠. 당시가 예. 조선의 효종 때예요. 청나라가 요청을 해서 효종이 군대를 보내요. 국사책에 보면 한 줄쯤 나오는 나선정벌이 바로 그건데 그래서 청나라와 조선연합군이 러시아군하고 싸워서 이기게 되거든요. 그런 나선정벌에 의한 군사적인 충돌이 있을 정도로 어떻게 생각하면 러시아라는 저 끝의 나라와 조선이라는 이쪽 끝에 있는 나라가 그때를 통해서 제대로 처음 맞붙게 되는 것이죠. 이럴 정도로 러시아의 어떤 그런 동진 정책, 동쪽으로 팽창하는 그런 어떤 국도의 확장 같은 것이 사실상 이반 뇌제부터 시작해서 한 100여 년 150년 사이에서 일어나서 오늘날 이 러시아의 땅하고 대부분 일치하는 그런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세 번째 테마입니다. 로마노프 왕조 성립과 표트르 대제. 네. 네, 사실 그 표도르 1세가 네. 1598년에 적법한 후계자 없이 사망했잖아요. 1번과 2번을 합쳐서 더군다나 앞에 루스구까지 합치면 이 전체를 좀 약간 느슨한 형태이긴 하지만 류리크 왕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류리크라는 사람 자체가 류리크의 후손들이 루스국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넓게 보면 이제 류리크 왕조라고 말할 수 있는 700년 정도의 기간이 있었고요. 근데 이 류리크 왕조가 대가 끊기게 돼요. 대가 끊기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이반 뇌제 때문입니다. 이반 뇌제라는 사람이 멀쩡한 제대로 된 황태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황태자를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죽였잖아요, 아들을. 그 다음에 황태자 밑에 손자도 있었잖아요, 태아로. 네. 황태자비. 근데 자기가 역시 때려가지고 유산을 시켰잖아요. 그 외에도 아들이 몇 명이 더 있었는데 나머지 아들들은 굉장히 병약했거든요. 더군다나 이반 뇌제가 후계자를 만들지 못하고 워낙 전제적인 그 자기의 어떤 힘을 가진 상태에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후계자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아들 중에 한 명이 짜르에 오르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 표도르 1세 자체가 왕이 오르게 되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이 짜르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굉장히 병약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후사 없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혼란이. 대가 끊기는 거죠. 네. 그리고 이반 4세의 막내 아들의 이제 드미트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굉장히 어린 나이에 뭐라고 할까요? 이제 권력 다툼에서 실패를 해서 어머니와 함께 수도원에 유배당하게 됩니다. 얘가 이제 9살에 죽어요, 드미트리가. 드미트리가 죽는 이유가 손칼 같은 것을 갖고 놀았다고 하는데 손칼이 목에 찔려서 죽었어요. 본인이 원래 뇌전증을 갖고 있었고 칼을 갖고 놀다가 어떤 발작을 일으켜서 목에 찔려서 죽었다라는 것이 공식적인 견해인데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암살? 네, 암살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 표도르 1세의 처남이 짜르가 됐거든요. 그 처남이 짜르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혈통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당시에도 이상하게 생각해서 드미트리라는 이 어린 나중에 차르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 암살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견해가 있게 되죠. 어떻게 생각하면 조선시대의 단종하고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드미트리가 죽은 사건이 사실은 이 러시아 역사에서 굉장히 흥미롭고도 기이한 어떤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에 관한 책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 가짜 드미트리 사건이에요. 아, 사칭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싶은데 네. 가짜 드미트리가 한 명도 아니고 3명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드미트리는 9살 때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런 다음부터 이제 수십 년간 굉장히 혼란한 어떤 시대가 있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첫 번째 가짜 드미트리가 나와요. 근데 가짜 드미트리가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9살 때 목에 찔려서 죽었던 그 드미트리는 사실은 내가 탈출하기 위해서 바꿔치기한 사제의 아들이었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영화네요. 네. 그리고 자기는 사실 진짜 드미트리인데 나는 탈출을 했고 다시 이제 나는 권토중래를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고 당시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적국이었던 것이 폴란드니까 폴란드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폴란드 입장에서는 옳다구나 싶어서 이 사람에게 폴란드 병사들을 주게 되고 용병들을 주게 되어서 진군을 해요. 실제로 짜르가 돼요. 실제로 즉위를. 네, 즉위를 해요, 실제로. 가짜 드미트리가. 더군다나 웃긴 것은 뭔가 하면 역사에 남은 기록들을 보면 이 가짜 드미트리가 자기를 진짜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허언증이 너무 심하거나 네, 그쵸, 착각이
체락이 너무 자기 심하다 체면이 보면 걸려가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짜르가 되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그 사람들을 러시아 사람들이 받아줄 때 실제 드미트리 어머니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드미트리 어머니가 가짜 드미트리를 보고 내 아들 만나라고 허락을 해줬어요. 정치적인 아마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드미트리가 죽었을 때가 9살이잖아요. 돌아왔을 때는 나이로 따지면 대략 한 23살? 이때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아들 죽은 거 혹시 못 봤다고 친다면 뭐 못 알아볼 수도 있고 뭐 등등. 아마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겠죠. 거짓말을 했거나 이랬겠죠. 그런 상황에서 짜르가 됐는데 짜르가 된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폴란드의 힘을 얻고 짜르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폴란드의 지배 세력들이 러시아에 들어와서 굉장히 확정을 하게 되죠. 더군다나 폴란드는 종교가 다르잖아요. 가톨릭이잖아요. 그렇죠. 이쪽에서는 정교회인데. 정교회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민중들로부터 굉장히 민심이 이반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다른 귀족들이 몰아내서 가짜 드미트리를 축출하게 되죠. 그래서 가짜 드미트리가 결국은 그 도주하는 과정에서 살해돼서 죽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1년 만에 이제 1년도 채 못 가서 권좌에서 멀어지게 되는데 재밌는 것은 그로부터 1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두 번째 드미트리가 등장합니다. 얘도 또 가짜죠. 첫 번째가 근데 1년 정도 해먹었으면 네. 이제 다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오늘날처럼 뭐라고 그럴까 매스미디어가 발달되거나 무슨 뭐 이렇게 자료들이 남는 게 아니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긴지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드미트리가. 더군다나 9살 때 죽은 아이인데 20대 청년이 내가 그때 드미트리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사진을 대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놀라운 거야. 그것도 네.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당시에 이제 러시아 민중들 사이에서는 짜르에 대한 굉장히 뭐랄까 신격화된 믿음 같은 게 있는 데다가 유리크 왕조가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유리크 왕조의 대를 만약에 드미트리가 살아있다면 다시 돌아와서 이을 것이다라는 데 대한 어떤 믿음 같은 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니까 이런 사기가 가능해지는 거죠. 어찌됐건 두 번째 드미트리가 역시 똑같이 가서 폴란드에 가서 자기가 진짜 드미트리다라고 주장하는데 이 사람은 황당하게도 진짜 드미트리와 첫 번째 가짜 드미트리를 둘 다 나였다라고 주장해요. 너무 웃기죠. 이 책들을 사실 국내에 나와 있는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읽어보면 황당하고 너무 재밌는데. 소설이다. 네, 어떻게 얘기를 하게 되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 주장은 이런 거죠. 두 번째 드미트리는 가짜는 원래 9살 때 죽었던 진짜 드미트리는 원래 가짜 첫 번째 드미트리가 말한 것처럼 사실은 사제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나는 폴란드로 가가지고 그 얘기를 해가지고 짜르가 되었던 바로 그 사람이다. 근데 반역이 일어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나는 도주를 하게 되었는데 니네들이 살해되어서 죽었다고 믿는 그 짜르가 된 드미트리는 사실은 내가 바꿔친 시종이었다라고 주장하죠. 와, 신호를 잘 썼네요. 네, 그러니까 이전의 역사를 다 끌어안은 총체로서의 드미트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드미트리가 힘이 굉장히 강성해서 모스크바 인근의 어떤 그런 지역에다가 제대로 군림을 해서 거기서 세금까지 받아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경쟁하는 체제가 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모스크바 측에 패배하게 되죠. 부하가 살해를 해서 죽게 되는데 하도 가짜 타령들이 많게 되니까 부하가 토막을 해서 죽입니다. 드미트리를. 그래도 네, 그 부활 같은 걸 할 수가 없거나 또 네. 가짜 타령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면 또 세 번째 드미트리가 나와요. 세 번째 드미트리는 뭐 별다른 어떤 그런 위협이 없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일어난 불과 한 뭐 100년도 안 되는 기간 속에 가짜 드미트리 사건이 계속 일어날 정도로 당시에 얼마나 그 계승 과정이나 이 정치 상황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를 보여주는 어떻게 생각하면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요. 그럴 정도의 희한한 일들이 실제로 이런 그 루스 자르국의 말기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다가 결국은 이제 폴란드 세력을 마침내 모스크바에서 몰아나게 되고 왕을 세워야 되는데 짜르를 세워야 되는데 류리크 왕조는 이미 절멸했잖아요. 없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짜르의 처가 쪽의 어떤 후손들을 이렇게 옹립을 해서 새로 짜르에 옹립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로마노프 왕조의 시작입니다. 미하일 1세.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17세기 초반에 이제 로마노프 왕조가 굉장히 불안하게 시작하는데 의외로 이 왕조가 300년을 가게 되죠. 300년을 넘겨서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 로마노프 왕조가 완전히 이제 무너져 버리게 니콜라이 되는데. 2세까지. 근데 유럽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두 개의 왕조, 두 개의 어떤 왕가가 있다면 하나는 합스부르크 왕가, 네. 또 하나는 로마노프 왕가예요. 그 정도예요. 그럴 정도로 이제 유럽 최고의 이제 명문가가 되는 건데요. 네. 근데 묘하게도 합스부르크 왕가도 그렇고 오스트리아의 그다음에 로마노프 왕가, 이 러시아의 왕가도 그렇고 둘 다 똑같이 1차 세계대전 때문에 결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기도 하죠. 근데 어쨌건 이 로마노프 왕조가 초기에는 굉장히 불안했는데 로마노프 왕조의 5번째 짜르, 정확하게 얘기하면 4번째인데요. 이제 공동 짜르라는 또 제도도 있어요. 러시아에는. 예. 그래서 그런 건데 공동 짜르가 10살 때 되는데 표트르 대제가 그러다가 이제 한 명이 죽게 되니까 단독 짜르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1699년이 되면 표트르 대제가 이제 단독 짜르가 돼서 본격적으로 이제 자기의 어떤 웅지를 펼치게 되는데 표트르 대제는 뭐라고 할까요? 러시아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러시아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세종대왕 정도라고 할까?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업적은 완전히 다르지만 러시아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인이 사실상 뾰트리 대제인데 이 뾰트리 대제가 키가 2m가 넘었대요 당시에.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크죠. 네. 거기다가 이제 힘도 장사였다고 하고 사람 자체가 갖고 있는 굉장한 매력도 있었나 봐요. 그 다음에 외국에서 전쟁을 해가지고 승전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귀환을 할 거 아닙니까? 행진을 벌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자르면은 막 이렇게 보좌에 앉아서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병사들이 같이 끼어서 들어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사람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겸손한 성품이나 어떤 특색이나 매력 때문에 또 이 뭐라고 할까요? 민중들도 뾰트리 대제를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업적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유럽에서 있었던 이제 계몽군주라고 말을 하는 그런 것이 어떤 전형 같은 사람이죠. 근데 계몽군주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전제군주이기도 해요. 근데 어찌됐건 이 뾰트리 대제가 했던 그 여러 가지 업적 중에서 쉽게 얘기하면 서유럽화한 거죠. 우리가 이제 러시아 역사를 보면 러시아의 역사를 보는 어떤 두 가지 시선 같은 것이 있게 됩니다. 오래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특히 이제 러시아의 시작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몽골의 압제를 받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200년이나. 그러다 보니까 몽골의 압제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역사의 발전에서 뒤처졌다 이런 견해도 있거든요. 네. 근데 어찌됐건 러시아의 근원을 보게 될 때 러시아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아시아의 역사야 유럽의 역사야 이런 견해가 있어요. 이 사학자들 사이에서. 그래서 많은 경우에 유럽 입장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서 나폴레옹 같은 사람은 러시아 사람들을 일종의 아시아의 역사로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19세기에 많은 사가들이 러시아 역사의 근원은 결국 아시아의 역사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몽골의 압제를 200년 이상 받다 보니까 사실은 유럽의 일반적인 역사하고 달리 원래 루스국이라는 것은 느슨한 연합체였는데 굉장히 모스크바 대공국은 강력한 중앙 집권을 가지게 되고 거기다 전제정을 가지게 되고 이렇단 말이죠. 이런 특색들이 어디서 왔을까? 몽골 쪽에서 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스탈린도 동양적 전제군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학자에 따라서. 네. 스탈린조차도. 반면에 그게 무슨 소리냐?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유럽의 역사다라고 보는 어떤 또 다른 견해들도 있고요. 이 견해에 따르면 몽골의 압제를 200년 이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항상 러시아 정교율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종교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또 한 가지는 러시아는 몽골의 지배를 받았지만 유목민 사회가 되는 것이 라거나 어떤 그런 체제를 가진 것이 아니라 계속 농경 사회로 남아 있었다는 거죠. 이런 등등의 이유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유럽의 역사에 속한다 이렇게 보는 양자의 대립하는 견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견해가 있는데 이런 견해 속에서 서유럽 쪽으로 확 쏠리게 만들어서 사실상 러시아를 유럽사에 제대로 편입시키게 만든 그런 사람이 바로 뾰트리 대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구의 문물을 많이 받아들였군요. 단순히 이제 만물을 받아들인 정도는 아닌데요. 어찌됐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구의 문물에 대한 어떤 이 동경심 같은 게 있었고 이 사람이 러시아가 굉장히 후진 사회잖아요. 그런 사회에서 선진 사회를 뭐라고 할까요? 1년 넘게 15개월인지 16개월을 유럽을 탐방을 한 거예요. 사절단으로? 사절단을 탐방해서 자기가 직접 갔어요. 그 돌아와서 자기가 본대로 서유럽을 친서유럽 정책, 서유럽화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턱수염을 깎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 이제 러시아 사람들 입장에서 턱수염이라는 것이 종교적인 의미도 있고 전통적인 의미가 있어 안 자르려고 하니까 왕 스스로가 신하들의 수염을 깎아줬다는 거 아니에요? 면도기로? 그럴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옷이 이제 길게 뒤로 끌리잖아요. 네. 옷자락을 자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절에 관한 책을 왕명으로 펼쳐내게 되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손가락으로 코 후비지 말 것. 이런 것도 있어요. 예의범절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더 서유럽처럼 발전된 그런 국가를 만들고 싶어하는 일념 같은 것이겠죠. 그 다음에 귀족들이 당시에는 문맹이 많았거든요. 근데 문맹이면 귀족들로 하여금 결혼을 못하게 만들어요. 이런 식의 어떤 방식을 쓴다거나 학교를 만든다거나 무슨 법제를 정비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개혁 정책을 펴게 되죠. 그래서 러시아 사회를 크게 바꿔놓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요. 이 뾰트리 대제가 한 일 중에서 지금도 남아있는 가장 큰 영향 중에 하나는 무언가 하면 바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한 거예요. 계획 도시거든요. 촌도했죠. 네, 이제 이게 상트페테르부르크지 않습니까?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이제 유럽을 향해서 나 있는 창이라는 말로도 부르게 되는데 이 도시 자체를 건설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역사를 말할 때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포함해서 러시아의 농노들 등등을 대거 동원을 해서 건설하죠. 사실은 굉장히 멋진 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기도 해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참혹한 일이기도 한데 그렇게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한 다음에 아예 수도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18세기 초반에 이 뾰트리 대제 치하에서는 수도가 상트페테르부르크였던 것이고 그로부터 200년 동안
수도예요, 러시아에. 모스크바로 다시 수도가 옮겨지게 된 것은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다음입니다. 제정 러시아가 일단 페테르부르크로 옮겨간 다음부터는 망할 때까지 거기가 계속 수도였던 거예요. 이럴 정도로 지금 이제 러시아 제2의 도시가 됐는데 또 상트페테르부르크가 갖고 있는 굉장히 자유로운 어떤 그런 물결들이 있잖아. 이런 것들이 사실은 멀리 따지게 되면 표트르 대제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저희가 이렇게 러시아 역사의 앞부분을 다뤄봤습니다. 네. 자, 이야기 워낙 방대해서요. 네. 나머지 뒷부분, 특히 이제 러시아 혁명까지 도달하게 되는 이 제정 말기에 벌어졌던 파란만장한 사건들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나볼까? 페이지 띄워주고 어떻게 못 봐? 그럼 털어볼까? 페이지 자기 휴대폰을 본다고? 그럼 노트북을 볼까? 그 벽돌을